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일부를 보면서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과학적 사고라는 게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그 과정에서 뭘 얻고 뭘 좀 놓쳤는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세계를 온몸으로 막 느끼던 방식에서 좀 더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싶어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과학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인식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변해왔나,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 인식 방식의 변화요? 네, 예전에는 세상하고 내가 뭐랄까 하나처럼 통합적으로 경험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 딱 분리해서 파악하게 된 거죠. 그 전환점을 이해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분명 통찰을 줄 겁니다. 네,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전환기의 중심에 니톨라우스 쿠자누스라는 인물이 있다고 하셨는데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수학자였다는 게 참 독특해요. 그렇죠. 상당히 독특하죠.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자체가 뭔가 시대 변화를 딱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쿠자노스가 말한 박식한 무지, 그러니까 독타 이그노란티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신적인 영역,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에는 다를 수 없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아, 인간 지성의 한계 인정.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뒤에 이어서 나타날 근대 과학이 바로 그 측정 가능한 이성을 거의 유일한 진리 탐구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죠. 쿠자노스는 그 수학의 힘은 알았지만 세상을 완전히 분리된 어떤 객체로만 보지는 못했던 정말 그 문턱에 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고민이 느껴지죠. 과도기적 고민이군요. 네, 그의 약간 선배격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지성의 끝에서 릭스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진짜 이히트가 탄생한다고 봤으니까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내면 탐구 쪽으로요. 그렇군요. 그럼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중세 이전 고대 사람들은 세상을 지금과는 정말 다르게 경험했다는 건데, 와, 위아래 방향이나 뭐 중력 같은 걸 내 몸의 일부처럼 느꼈다니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그쵸.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슈타이너에 따르면 고대인들에게 공간의 방향이라는 건 외부 좌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적인 체험이었죠. 그리고 중력 같은 힘도 그냥 몸으로 직접 느끼는 그런 현실이었고요. 몸으로 직접요. 와. 네, 색깔이나 소리 같은 그런 질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내가 이렇게 느끼네 하는 주관적인 인상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어떤 객관적인 실제였던 거예요. 세상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숨쉬는 느낌, 뭐 그런 걸까요? 네, 약간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정말 다른 세계관이죠? 와, 진짜 다른 세계네요.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뉴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이 감각적인 연결고리가 뭐랄까 끊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죠? 수학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지구가 돈다는 우리의 직접적인 감각 체험 혹은 뭐 체험의 부재보다도 수학적인 계산이 더 정확하고 정합성이 있다. 이걸 우선했기 때문이에요. 아, 계산을 더 믿은 거군요. 그렇죠. 인간의 경험과 수학적인 모델을 분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뉴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연현상 전체를 아예 인간의 감각 경험과는 상관없이 오직 수학 법칙으로만 기술되는 객관적인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객관적인 대상. 네. 자연에서 뭐 삶이라던가 의미 같은 걸 싹 제거하고 그냥 기계적인 법칙만 남긴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자연을 객관화하는 흐름 속에서 존 노크의 그 제1성질, 제2성질 구분도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로크는 크기, 형태, 운동처럼 수학적으로 딱 측정 가능한 제1성질이 사물 자체에 속한 객관적인 실제고 네. 색깔, 소리, 맛 같은 제2성질은 그냥 우리 감각기관에 의해서 생겨나는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다. 이렇게 봤어요. 주관적인 경험. 네. 근데 슈타이너는 이 구분이 아주 치명적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색이나 소리 같은 그 생생한 질적 경험들이 외부 세계에서도 실제성을 잃어버리고 또 인간 내부에서도 깊이 탐구되지 못한 채 그냥 단순한 이미지나 가상, 독일어로는 샤인이죠. 이걸로 취급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실제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나 가상으로요. 네. 여기 그림처럼 제1성질은 외부로 투사되고 제2성질은 그냥 내부로 투사된 이미지처럼 된 거죠. 결국 과학은 인간의 그 생생한 체험, 특히 질적인 면을 좀 배제함으로써 세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엄청난 힘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걸 놓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학은 죽은 것,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자연 법칙을 파악하는 데는 정말 눈부신 성공을 거뒀죠. 우리 현대 기술 문명의 토대가 됐고요. 하지만 바로 그 분리 때문에 생명현상이나 인간 의식처럼 살아있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네, 일리가 있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슈타이너는 이 분리가 역설적으로 인간을 자연과의 어떤 원초적인 융합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서 개별적인 자유의식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봐요. 아, 자유의식의 발달 배경이 되었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오늘 슈타이너의 시각을 따라서 과학적 사고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그 빛과 그림자가 뭔지 쭉 살펴봤는데요. 자연을 정복하는 강력한 도구를 얻은 건 맞지만 그 대가로 세계와 우리 자신에 대한 뭔가 총체적이고 살아있는 이해에서는 좀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슈타이너의 진단처럼 현대 과학이 주로 죽은 것에 분석에 좀 치우쳐 있고 우리의 내면 경험은 그저 가상, 샤인으로 밀려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있는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세계와의 연결? 네.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경험 사이에 벌어진 이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쿠자노스나 에크하르트가 그들의 시대의 무지와 무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듯이 말이죠. 어쩌면 피상적인 가상을 넘어서 진정한 실제, 사인을 향한 각자의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